아니 그게 말이 돼? 칭기스칸이 한국 사람이라니? 이건 정말 억지 주장 같은데 한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가 실소를 터뜨립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주장에 기가 찼습니다. 어디 한번 읽어라도 보자. 그는 회의감을 품고 자료를 검색하다가 그만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자료들을 작성한 인물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칭기스칸 고증 과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한국과의 연관성에 세계학계가 들썩이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저는 그때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연구실에 나와서 책상에 앉아 있곤 했어요. 그 책상 위에는 항상 몇 권의 몽골 사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유라시아 제국사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동료 교수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한국어로 된 논문 한 편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좀 봐. 흥미로운 글이야. 저는 그 논문을 받아들고 제목을 읽어봤습니다. 칭기스칸은 고구려 발해 왕가의 후손이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또 다른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종류의 글들은 학계에서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넘기다가 저자 소개 부분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원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유엔 난민고등판 무관실에서 체첸 전쟁 현장 주재관으로 일했다는 경력도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29개 언어를 구사한다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몇 개 언어를 할 수 있지만 29개라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동서방 29개 언어로 된 사설을 직접 해독해서 비교 분석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전원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저서 고구려 발해인 칭기스칸 1권과 2권을 바로 주문했어요. 며칠 후 두꺼운 상자가 연구실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총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서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책을 펼쳐보는 순간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페이지마다 페르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투르크어, 만주어로 된 고대 사서들의 원문이 줄줄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각 언어의 소리 변화와 어원을 추적한 언어학적 분석도 정말 정교했어요. 법학도 출신답게 논리적 구조도 탄탄해 보였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면서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 이 모든 언어를 익혀서 고대 문헌들을 해독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연구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하는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결론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몽골의 영웅 칭기스칸이 한반도의 고구려, 왕족 후손이라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계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연구의 규모와 깊이에 감탄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원철의 책을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책 곳곳에는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칭기스칸의 10대 조모로 불리는 알란, 고아의 아버지 이름이 추마나 콘이라는 기록을 사국사에서 발견했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원철은 이를 주몽칸, 즉 고구려 건국자 주몽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추마나 콘의 형 위마나 콘은 위만칸으로 보고 있었어요. 주몽과 위만을 조상으로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말고 누가 있겠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들을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주장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연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원철이 인용한 문헌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지하에는 수많은 고문헌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국사와 집사 같은 페르시아어 사서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원철의 인용은 정확했어요. 페르시아어 원문에서 실제로 그가 말한 이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이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고대어의 소리 변화를 추적하는 건 정말 복잡한 일이거든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 해도 시간과 공간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저는 언어학자들과 토론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하버드 언어학과 교수 몇 분을 만나서 전원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긴 하지만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어원 연결고리들이 모두 설득력 있는 건 아니지만 그중 상당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한 교수는 전원철이 발견한 지명의 일치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몽골 비사에 나오는 아르카나 콘을 발해 서경의 압록군으로 해석한 대목을 보고는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어요. 음성학적으로도 개연성이 있고 지리적 위치도 들어맞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원철의 연구가 단순한 억측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연구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연구실에서 전원철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보려고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연구자의 열정과 집념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29개 언어를 혼자 익혀가며 외로운 연구를 계속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되었어요. 더욱이 기존 학설에 도전하는 이런 연구는 학계의 차가운 시선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전원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분명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원철의 연구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어서 저는 그의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책을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어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칭기스칸의 가계가 기록된 몽골 비사를 비롯해서 페르시아의 집사, 티무르 왕조의 사국사, 투르크의 투르크족의 계보 등 정말 많은 사서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책들에 나오는 사람 이름과 땅 이름을 고구려 발해어에서 찾아내는 것이 전원철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그의 방법론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칭기스칸의 10대 조모로 모든 몽골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알랑고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추마나 콘이라는 기록을 사국사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전원철은 이 추마나 콘을 주몽칸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즉 고구려를 세운 주몽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또 추마나 콘의 형 위마나 콘은 위만칸으로 보고 있었고요. 주몽과 위만을 조상으로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을 보면서 저는 정말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런 연결이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전원철이 말한 문헌들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지하 고문헌 보관소에서 저는 사국사 원본을 찾았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쓰인 두꺼운 책이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면서 전원철이 인용한 부분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전원철의 인용은 정확했습니다. 페르시아어 원문에서 실제로 추마나 콘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해보니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이 맞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언어학과 교수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하버드 언어학과에서 몇 분의 교수님들과 점심을 함께 했어요. 전원철의 연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고대어의 소리 변화를 추적하는 건 정말 복잡한 일이에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 해도 시간과 공간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교수님은 좀 더 긍정적이었어요. 전원철이 제시한 어원 연결고리들이 모두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중 상당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언어학이 얼마나 복잡한 학문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추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전원철이 발견한 땅 이름의 일치였습니다. 몽골 비사에 나오는 아르카나 콘을 발해 서경의 압록군으로 해석한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위치를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음성학적으로도 개연성이 있어 보였고 지리적 위치도 들어맞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앙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동료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에게도 전원철의 연구에 대해 물어봤어요. 29개 언어를 구사한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 개 언어를 할 수 있지만 29개라니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교수는 전원철이 사용한 투르크어와 페르시아어 사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집사나 사국사 같은 책들 말이에요. 이런 사료들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책들이에요. 고대 페르시아어나 투르크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원철의 능력에 더욱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언어를 익혀서 고대 문헌들을 해독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연구실에서 전원철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어떻게 각 언어의 변화 과정을 추적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몽골이라는 말 자체도 말갈에서 나왔다는 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말갈은 옛날 소리로 몰골이었고
이것이 몽골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고구려는 여러 개의 고을과 7개의 말골로 이루어진 큰 나라였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몽골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몽골어 전문가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었어요. 전화로 전원철의 연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긴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몽골 구전 전승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도 있다고 했어요. 몽골 구전 전승에서 실제로 콩그라트족의 조상을 황금, 그릇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전원철이 말한 황금항아리, 금행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치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사 전문가와도 만났습니다. 전원철이 금행을 고려 태조 왕건의 외할아버지 서해용왕으로도 해석했다는 부분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 기록이 실제로 있나요? 네. 고려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왕건의 외할아버지가 서해용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 인물인지 전설적 인물인지는 논란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전원철의 연구가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꼼꼼하게 사료를 찾아서 비교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주장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도 많았어요. 이렇게 복잡한 언어 변화를 정확히 추적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전원철이 제시한 모든 연결고리들이 다 맞는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그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29개 언어를 혼자 익혀가며 이런 연구를 해낸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언어의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이 마치 탐정 같았습니다. 전원철의 가장 놀라운 업적은 칭기스칸까지 이어지는 19대에 걸친 족보를 한 세대씩 복원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연구실 책상에 앉아서 커다란 족보도를 펼쳐놓고 살펴보고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발해를 세운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을 시작점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몽골 초원으로 이주했는지를 하나씩 추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긴 여정을 따라가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족보도에는 668년 고구려가 망한 후부터 926년 발해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1162년경 칭기스칸이 태어날 때까지 약 500년간의 계보가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 세대마다 동쪽과 서쪽 사서들의 기록을 서로 비교해서 확인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연구실 벽에 이 족보도를 붙여놓고 몇 주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이 복잡한 가계도를 살펴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금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전원철에 따르면 이 사람이 대야발의 4대손이라고 했습니다. 몽골에서는 황금항아리라는 뜻의 콩그라트족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주장을 확인해보기 위해 몽골학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콜럼비아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심지어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 교수들과도 화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몽골 구전 이야기에서 실제로 콩그라트족의 조상을 황금, 그릇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전원철이 발견한 황금항아리, 금행과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일치점이네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몽골학 교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전 전승이라는 게 보통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금행이 고려 태조 왕건의 외할아버지 서해용왕으로도 기록되어 있다는 전원철의 발견은 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고려사의 왕건의 외할아버지가 서해용왕이라는 기록이 정말 있나요? 네,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동안 신화적 인물로만 여겨졌는데 실제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 교수는 흥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이렇게 정교한 족보가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학자의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일까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원철이 어떤 방법으로 이 족보를 만들어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의 책 곳곳에는 정말 세밀한 고증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발의 5대손 한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금나라를 세운 완한 아골타의 7대조라고 했습니다. 전원철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금사와 여진족 구전, 그리고 만주어 사료까지 동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도서관에서 금사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두꺼운 책이었어요. 한문으로 쓰인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원철이 인용한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인용은 정확했습니다. 한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정말 있었어요. 또한 그가 반항군에서 왔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항군은 발해의 한 지역이었거든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반항군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었어요. 발해가 망한 후 그 지역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발해사 전문가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전원철의 연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발해 왕족들이 발해의 멸망 후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연구자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려로 갔고 일부는 요나라에 투항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일부가 북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원철의 가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역사적 근거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언어적 증거들이었어요. 전원철은 여진족과 몽골족이 사용하던 많은 단어들이 고구려 발해어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칸이라는 말 자체가 고구려의 간에서 나왔다는 거였어요. 고구려에서는 왕을 간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이 칸으로 변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해봤어요. 대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민족이 이동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배층의 언어는 새로운 땅에서도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버드 언어학과 교수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도 라틴어가 유럽 각지에서 계속 사용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전원철의 연구가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체계적인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가 이 모든 연구를 혼자서 해냈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이런 큰 프로젝트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하는 일인데 말이죠. 저는 전원철이 어떻게 29개 언어를 익혔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의 책 서문을 보니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연구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끈기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대 문헌들과 씨름하는 그의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페르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투르크어, 만주어 사전들에 둘러싸여 홀로 연구하는 모습 말이에요. 저는 연구실에서 그의 족보도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19대에 걸친 이 긴 여정이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요? 모든 연결고리가 다 맞아떨어질까요? 확실한 건 이 연구가 우리의 역사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칭기스칸이 정말 고구려 발해의 후손이라면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할 테니까요. 전원철 연구의 진짜 가치를 확인하게 된 건 그가 금사에서 발견했다는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발해 왕족들이 발해가 망한 후 몽골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중국 정사에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하버드 옌칭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만약 그 기록이 정말 있다면 이건 게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증거였거든요. 도서관 지하에는 중국 고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금사는 정말 두꺼운 책이었어요. 총 135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역사서였습니다. 저는 전원철이 말한 부분을 찾기 위해 한 권씩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뒤진 끝에 드디어 그 기록을 찾았습니다. 926년 발해가 거란에게 망한 후 발해 왕족의 일부가 북쪽으로 도망쳐 조신 땅 완안부에 정착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전원철이 인용한 구절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추정이나 언어학적 유추가 아닌 동시대 사료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발해 왕족이 실제로 몽골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전원철이 이 기록을 단순히 발견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29개 언어로 된 다양한 사서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주 경로와 정착 과정을 상세히 재구성해냈거든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서 전원철의 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페르시아어 집사와 아랍어 사서, 몽골어 구전 이야기, 투르크어 족보서 등이 모두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발해 왕족들이 처음에 어디로 갔는지, 그 후 어떤 경로를 거쳐 몽골 초원에 정착했는지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록들이 서로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전원철의 연구가
단순한 가설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방대한 다원어 사료를 바탕으로 한 진지한 학술 연구였어요. 다음 날 저는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전원철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금사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한 교수가 놀라며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있더군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겠어요. 또 다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금나라사 전문가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전원철이 발견한 기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기록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그냥 일반적인 이주 기록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그 연구자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원철 박사가 이것을 칭기스칸과 연결시킨 건 정말 독창적인 발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원철의 뛰어난 통찰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던 기록에서 역사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원철이 여러 사료들 사이의 시간차를 정확히 계산해낸 점이었어요. 926년 발해 멸망부터 1162년 칭기스칸 탄생까지 약 23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추적했거든요. 그는 이 기간 동안 발해 왕족들이 점차 몽골화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자부심과 통치 경험이 나중에 칭기스칸의 제국 건설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해석을 보면서 정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칭기스칸이 단순한 목동 출신이 아니라 고대 왕국의 후예라면 그의 뛰어난 정치적 능력이나 국제적 감각을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몽골학 전문가와도 만났어요. 칭기스칸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몽골 비사를 보면 칭기스칸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정말 자세해요. 그 교수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기록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원철 박사의 연구가 새로운 열쇠를 제공하는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전원철은 기존 연구자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29개 언어 실력으로 새롭게 해석해낸 거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가 몽골 비사의 부르테 치노와 호아이 마랄이라는 전설적 조상들을 실제 인물로 해석한 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신화로만 여겼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본 거였습니다. 전원철에 따르면 부르테 치노는 푸른 이리가 아니라 부르페일레오 데다 치노스 랑을 뜻한다고 했어요. 즉 부역의 귀족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해석은 정말 참신했어요. 저는 이런 새로운 해석들을 접하면서 학문의 재미를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구의 힘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전원철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연구를 혼자서 해낼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의 책을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했더군요. 먼저 각 언어별로 사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사료들을 비교 검토하는 방식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같은 사건에 대한 여러 언어의 기록들을 찾아서 서로 맞춰보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조각의 증언을 종합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탐정 같았어요. 예를 들어 발해 왕족의 이주에 대해서도 중국어 기록, 몽골어 구전, 페르시아어 사서, 투르크어 족보 등 다양한 자료를 모두 찾아서 비교했더군요. 각각의 기록이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방법론을 보면서 전원철이 단순한 애호가가 아닌 진짜 연구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법학도 출신답게 증거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치밀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전원철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금사의 기록을 발견한 후로 그의 다른 주장들도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 연구를 학계에 제대로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철의 연구 결과를 학계에 소개하자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회의에서 그의 발견에 대해 발표했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교수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29개 언어로 된 사설을 혼자서 해독했다고요? 한 교수가 놀라며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예요. 저는 전원철의 책을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몇 주 후 하버드 몽골학회에서는 긴급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원철의 연구를 더 자세히 소개했어요.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정말 격렬한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의 언어학적 방법론과 사료 해석의 정교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었어요.
이런 주장을 하려면 더 많은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해요. 한 고고학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헌학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언어학 교수가 반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만큼 전원철의 연구가 충격적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무도 전원철의 연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29개 언어를 구사하며 혼자서 방대한 사료를 해독해낸 그의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더욱이 법학도 출신다운 치밀한 논리 구조와 실증적 접근법은 학자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전원철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하버드대학교로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부탁하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2016년 봄, 드디어 전원철이 하버드에 왔습니다. 강연 당일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들었어요. 강당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를 소개하며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전원철은 무대에 올라서서 2시간 동안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페르시아어와 몽골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고대 사료를 해석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청중들도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통해 고대 문헌들의 원문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페르시아어로 된 사국사에서 추마나 콘이라는 이름을 찾아내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이 추마나 콘이라는 이름을 보세요.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어 발음으로는 추마나이지만 원래 발음은 주몽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청중들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전원철은 침착하게 하나씩 답변해 나갔습니다. 특히 언어 변화의 개연성에 대한 질문에는 음성학 법칙을 동원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고대어에서 현대어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가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 소리가 노 소리로 바뀌는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 관찰돼요. 사료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에는 원문을 직접 보여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페르시아어 원문을 화면에 띄워놓고 한 글자씩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의 페르시아어 문자들을 하나씩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한 몽골학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정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100%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가설임은 분명해요. 그 교수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연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또 다른 교수는 전원철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29개 언어를 혼자 익혀서 이런 연구를 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학자가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전원철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캠브리지의 한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는 겸손하게 답하고 있었어요. 학계에서 완전히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죠. 그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진정한 학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비판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버드 강연 소식이 학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대학에서 전원철을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전원철의 연구가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원철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며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흥미롭긴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세 번째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아무도 전원철의 연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의 29개 언어 실력과 방대한 사료 연구는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학문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였던 주장이 점차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몇 달 후 국제 몽골학 학회에서도 전원철의 연구에 대한 세션이 마련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몽골학자들이 모여서 그의 주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학술적 검증이 시작된 거였어요. 전원철의 연구는 저에게 역사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칭기스칸을 단순히 몽골 초원의 영웅으로만 이해해왔어요. 하지만 그가 고구려 발해 왕족의 후손이라면 몽골 제국의 성립 자체를 다르게 해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세계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다시 살펴보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700년간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페르시아, 심지어 비잔틴 제국까지도 무크리 또는 코라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고구려의 후예가 몽골 초원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였어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유라시아 역사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철은 몽골 제국뿐만 아니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까지도 모두 고구려 발해 왕가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주장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1000년간 동아시아를 지배한 제국들이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왜 그토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 왜 문명을 파괴하기보다는 흡수하고 발전시켰는지가 설명되었거든요. 저는 연구실에서 몽골 제국에 관한 책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전원철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칭기스칸의 법전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한 유목민의 법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정치 체계의 산물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어요. 또한 몽골 제국이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정복자들이 보통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몽골은 달랐거든요. 이것도 고구려의 포용적 전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새로운 해석들을 동료 교수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몇 명의 교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중앙아시아사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관용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언어학적 추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저는 그런 비판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신중함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전원철의 연구가 제기한 문제들은 분명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사 전문가와도 만났어요. 전원철의 연구가 한국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칭기스칸이 정말 우리 조상의 후손이라면 한국사의 범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그 교수가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 중심으로만 역사를 봐왔는데 훨씬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원철의 연구는 단순히 칭기스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다시 보게 만드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제시한 제국의 계승 개념이었어요. 고구려가 망한 후에도 그 정신과 전통이 발해 몽골 제국,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로 이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니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하나의 큰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제국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였다는 거였어요. 물론 전원철의 모든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분명 우리가 아시아 역사를 보는 틀을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칭기스칸을 단순한 야만인 정복자로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유라시아사 수업에서 전원철의 연구를 다뤘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칭기스칸이 우리와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 학생이 흥미로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한가요? 또 다른 학생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학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보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원철 박사의 연구가 모두 맞을 수도 있고, 일부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틀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의 문제 제기는 분명 가치가 있어요. 몇 달 후 저는 전원철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투르크족의 조상인 오구즈 칸도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계속 발견하고 계시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밝혀낼 게 많아요. 그는 겸손하게 답하고 있었어요. 29개 언어로도 부족해요. 더 많은 언어를 익혀야 해요. 그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진정한 학자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느꼈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원철과의 만남은 저에게 학자로서의 겸손함을 일깨워 주었어요. 29개 언어를 혼자 익혀가며 외로운 연구를 계속한 그의 열정과 집념 앞에서 저는 진정한 학문적 탐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의 연구는 이미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고 있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연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작정이었어요. 설령 전원철의 모든 주장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역사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역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로 가득하니까요.